네,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사과했고 정부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 설립 문제로 논쟁 중인 가운데 오늘 수도권 등 13곳에 대한 4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벨트의 막바지 공천 작업이 한창인데요. 오늘 중으로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공천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와호 장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환 정치평론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오전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수급 원활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고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오랫동안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식약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마스크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돼버렸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질책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강한 톤으로 질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선제적 대응도 잘 못하고 손발이 잘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각을 좀 다잡아야겠다 이렇게 아마 대통령이 생각한 것 같고요. 실제로는 메시지는 저렇게 나왔지만 질책의 강도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 이렇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내각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마스크 사태나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먼저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크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어떤 효능, 효과 이런 것들을 떠나서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졸제 정부가 지금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잖아요. 공급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탁상행정 얘기하지만 처음 평가할 때 이게 공급이 지금 현 상태로서는 충분히 공급할 양이 못 된다고 판단했다면 국민들께 다른 메시지를 던져줄 수도 있었을 텐데 공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심리적 불안감이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메시지가 통일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제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대구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구시장이 지금 누굴 향해서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국무총리한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고 정부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했다고 하면은 직접 그 창구를 통해서 청와대에 얘기를 건넬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밝히느냐. 이게 국민들한테는 뭔가 손발이 안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하나로 좀 통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가 좀 파악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24시간 긴급 대응 체제로 전환하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 전체가 감염병에 대한 전쟁에 돌입했다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 상황실 체제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역시 대통령이 그만큼 지금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 약간 어떤 전환점을 맞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까지 들었어요. 오늘은. 글쎄요. 저는 굉장히 늦은 전환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미 오늘 5천 명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스크 문제가 국무에서 처음 나온 게 지난달 4일 날 국무회의 때 처음 나왔어요. 당시에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마스크 문제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미 국무회의에서 한 달 전에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한 달 동안 그럼 정부가 뭐 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사실 이런 같은 경우 전략물자거든요. 그 마스크라든지 살균제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감염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물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는 바로 수출 중단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수입 수급으로 다 이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업체라는 게 일반 업체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예를 들어 중국에서 워낙 하니까 또 중국 업체들하고 다 계약을 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일선의 공무원들 다 가서 확인했을 텐데 그러면 그 확인한 사항들이 과연 그러면 식약처장이나 부총리한테 과연 보고가 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선 공무원들은 현재 사장이 아니 이거 도저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계약 깨버리면 우리가 돈 다 물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럼 그 사항들이 바로 올라가서 보고가 됐을 텐데 그럼 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릴 때 그러면 이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못했던가. 자 이거는 뭐냐하면 저는 청와대 참모 기능과 네. 그다음에 내각의 기능 자체가 그냥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돌아서서는 왜 안 돼? 이런 식의 지금 형태가 되고 있지 않는가.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긴급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쌀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전략 물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준비 체제. 이게 지금 보면 이미 저는 24시간 운영 체제를 지금 갖췄다는 게 저는 굉장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미 확산할 때 확산된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네. 대구 지역의 10만 명당 감염률이 우한 지역을 넘어섰어요. 자,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 체제가 너무 늦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스크도 이미 국민들 불만이 뭐 최고조로 다 했을 때 이제 와서 대통령이 질책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뾰족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마스크 가지고 질책한 건 대통령이 며칠 전에도 하긴 했습니다.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 근데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에서 감염이 확산하는 게 정부에서 방역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확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거예요.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대구 경북 지역에 대응하는 것과 일반 국민들한테 대응하는 그 외 지역에 대응하는 방식은 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대구 경북 지역은 아주 긴급한 사태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긴급성에 맞춰서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대책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국민들의 불안감이라고 하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어서 국민들도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런 신뢰를 주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수급되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스크 생산량이 지금과 같은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만큼 국내 수요가 공급이 충분히 있지 못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 파악이 충분히 됐다고 하면 정부에서 마스크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 그런 문제들을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도 뭐 방송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지만 지금 집에 마스크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좀 참아주시면 마스크 나눔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좀 참아주시고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 가서 먼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적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고 정부가 그 사이에 긴급하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하면 자원을 또 동원해야 할 거고 네. 음. 그 외에 또 차순위로 또 동원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또 동원하겠습니다라고 좀 더 솔직한 태도를 보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불만이 폭발하거나 이런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권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비례정당 설립 관련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 진영의 후보를 한데 모아서 비례정당에 넣자, 연합정당을 만들자 이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한 거 아닌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수석대변인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 준연동형을 하자는 건 협치를 잘 하라는 취지입니다. 정당을 새로 만들어서 그 당의 의석수를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작은 정당들과 연대해서 국정을 잘 운영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부합한다면 저희 당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밖에서 얘기하는데 어떡하겠느냐라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당 안에서 조금 공식화되는 거 아닌가 논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심각하게 단계입니까, 아마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 결론이 아마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선거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그게 뭐 부당했다 이런 논의는 일단 빼고요. 지금에 있어서의 제도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네. 지금 병립형하고 준연동형 이게 47석이잖아요. 기존으로 따지면은 병립형이 47석이었는데 30석을 준연동형으로 뺐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지지율 정도 가지고 있는 정당은
30석은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어서 지금 준연동형 의석을 갖고 가는 것은 그거는 골목상권 침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지난 20대 총선 때 123석을 얻었어요. 네. 그럼 기존의 비례에서 30석이 빠지기 때문에 최소한 10석 이상은 민주당은 손해보고 들어가는 게임인 거예요. 그렇죠. 굳이 얘기하자면 네, 네, 네. 그럼 한 113석쯤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손해보지 않고 미래한국당으로 더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22석을 얻었는데 130석대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네. 지금 한국의 선거제도라고 하는 게 영남권의 의석이 65석으로 굉장히 많죠. 의석이 많다고 네. 하는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수도권이 122석인데요. 네. 영남권에서는 당연히 미래통합당이 뭐 그전에도 그렇고 계속 꾸준히 한 50석 가까이는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20대 총선 때 민주당이 83석쯤 갖고 갔는데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한 절반쯤만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한 20석 더 가져가는 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50석 중에서 수도권에서 60석 가져가면 바로 110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역에서 또 일부 의석 갖고 오고 그리고 지금 미래한국당을 통해서 한 플러스 알파를 더 얻게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쓰는 것처럼 140~150석까지도 불가능한 의석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물론 여러 가지 꼼수 대 꼼수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 지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기는 게 중요하다. 예, 이런 심각한 고민이 시작됐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이런 면에서 그 불안감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기는 게 중요하다 선거에서는 이거 뭐 진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거 아니다라고 한 게 지금 그동안에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그렇죠.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의석을 손해보더라도 정치가 하겠다고 이 법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미래한국당 만드니까 가짜 정당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지금 고발했던 분이 바로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들이 협치를 잘하라는 취지다라고 지금 또 말을 바꾸는 게 저는 정말 이게 궤변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누가 몰랐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도 이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여당이라면 이게 통과시켜서 안 되는 선거법이다. 왜냐? 대통령제하에서요. 여당이 일당을 포기하는 선거법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다른 나라도 이미 시행을 해봤어요. 그러면 비례정당이라 아주 이상한 형태의 정당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이게 정치개혁이라고 지금 그렇게 패스트트랙해서 통과시켰잖아요. 네. 근데 이제와 계산해 보니까 이 손해니까 그럼 우리도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냐면 반성부터 해야죠. 본인이 국민들한테 사죄부터 해야죠. 이게 사실은 지금 5인 회동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공수처 통과시키려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대통령 탄핵까지 되겠다라는 그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다시 이제 이 꼼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연합 비례정당이라는 또 새로운 저는 형태의 정당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요. 선거 끝나면 이제 다 헤쳐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이 선거 끝나면 이 정당은 있을 의미가 없으니까. 자, 도대체 저는 이런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또 현실적이니까 이거는 선거를 해야 되니까 다시 이거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들 앞에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면이 서는 것인지 그거부터 일단 좀 묻고 싶고 어쩔 수 없이 이건 현실입니다.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이게 봅니다. 바깥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어디서 맞습니다.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이게 지금 연합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기존에 지금 있는 미래한국당하고 다르다. 이게 그래서 위성정당 아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는 거고 의석은 어떤 식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거연합정당은 유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초유의 없는 정당을 뭐 그 뚝딱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 정파가 모여서 선거 때 연합정당 형태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럼 민주당이 지금 비례 한 7석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선거연합정당을 만드는데 민주당이 여기다가 다시 비례 의석에 대한 지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이게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치적 명분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최재성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예 비례를 포기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연합정당이 나옵니다. 만들어져도 우리는 안 내고 다른 정의당이라든지 미생당에서만 내세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진보 진영이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지금 미래한국당이라고는 뭐 비례형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응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사실은 피파 축구 경기 하는데 피파가 룰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지금 선수 한 명을 더 끼워 넣어가지고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축구하겠다는 얘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가 축구 선수를 내보낼 수 없다 그러면 그러면 다른 쪽에서 축구 선수 한 명 더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건데요. 사실 돌고 도는 논리이기는 한데 그래서 명분 싸움에 있어서 특히 이제 진보 진영은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보 진영에 투표하시는 분들 특히 부동층도 역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전략적 분산 투표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차선책도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지금 결정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정당들이 다 같이 여기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마 정의당 아닐까 싶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어떤 얘기했는지 오늘 의총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위헌적인 비례 위성 정당으로 맞서를 두는 것은 잘못됐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훼손하는 위헌적인 위성 정당의 배에는 몸을 실을 수 없습니다. 네, 정의당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면 뭐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정의당도 고민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비례연합정당을 단계 만들고 정의당이 따로 한다고 그러면 네. 정의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리를 따지겠죠. 네.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실제 의석을 많이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연합정당을 만들면 거기에 지분을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여기 민생당, 뭐 녹색당, 뭐 등등 해서 이제 나는 몇 번까지, 나는 몇 번까지, 그 다음에 뭐 교차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당선 가능성까지 뭐 하는 것인데 아마 이제 정의당도 보면 물론 심 대표가 저렇게 이제 일단 명분은 없다고 하지만 네. 사실은 지금 이 정의당이 이번에 그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민주당과 일단 지역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심 대표 본인도 그럴 거예요. 아마 지역 선거에서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가 부분을 따질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쪽에 더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이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연합정당을 만들게 되면 본인들의 의석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러면 함께 해서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따로 떨어져서 갈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표 계산을 할 것인데 저는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될 겁니다. 즉 이렇게 해서 확보한 다른 군소정당들이 민주당을 흔들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선거 끝나면. 왜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네. 각종 정책이나 이런 데 있어서 훨씬 더 민주당이 운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사실 그게 다당대의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죠. 장점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집권 여당이 자기의 뜻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거, 그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각 당의 공천 상황 짧게 한 번씩 좀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4차 경선 결과 발표하는데요. 평론가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뭐 너무 여러 지역인데요. 안양 동안을이 일단 제일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안양 지역의 지역구가 이석현, 이종걸 이렇게 두 명의 5, 6선 의원들이 지금 전부 경선에서 탈락해버렸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현직 원내대표인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인 심재철 원내대표하고 또 붙는 상대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 평가가 이루어지고 상징성도 나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나주 하순 같은 경우에는 송금주 의원하고 신정훈 전 비서관 두 명이 붙게 되는데 네. 송금주 무소속이었다가 입당한 분이죠. 그렇죠. 국민의당 갔다가 무소속 갔다가 다시 이제 입당하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신종훈 전 비서관은 또 나주시장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간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두 사람의 아마 박빙승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미래통합당 공천에서는 어떤 점이 좀 주목됩니다. 결국 지금 뭐 딱 세 명인데요. 홍준표 전 대표, 네, 또 양산을- 이현주 대표, 그다음에 이제 김태호 전 지사. 경남지사. 이분들이 이제 공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거의 배제 쪽으로 갖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솔직히. 배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천이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주면서 네. 홍준표 전 대표한테는 직접 영입을 예, 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딴 그 현재 시장을 이제 붙였지 않습니까? 경쟁을 붙였잖아요. 네. 이제 그거 어떤 면에서 보면 사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배현진 씨를 만약에 공천을 안 줬으면 홍준표 전 대표가 그나마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배현진 씨가 공천을 받음으로 해서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탈락 가능성이 조금 저는 높아졌다라고 보고 이현주 지금 대표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사실 그 지역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다음에 거기 곽규택 씨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을 뭐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곽경택 감독의 동생이에요. 곽경택 감독의 동생인데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막판 난제고 더구나 지금 오늘 자유공화당이라고 지금 이제 조원진 씨가 하고 있는 우리공화당하고 네. 그다음에 또 자유통일당하고 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몰랐습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가 또 이합 집산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공천 탈락자들을 위해서 또 무슨 한국경제당이라고 또 생겼어요. 이건 아마 이제 공천 탈락하는 분, 대구 경북에 탈락하는 분 중심으로 뭐 추수하는 하겠다니까.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좀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더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앞에 부분을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와 어정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성환 정치평론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